배에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 저승에서 푸짐하게 식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게야. 결국 야마구치 다모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길 속에서 항모 히리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야마모토 제독이 구사한 전략은 원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제일 목표, 그것은 바로 미 항모를 찾아내 박살내는 것.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미드웨이라는 섬도 점령한다. 이 전략은 그래서 모순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밑에 유능한 부하들이 많았음에도 미 항모를 잡으면서 동시에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왜 점령합니까? 라는 이의제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구모 제독의 참모였던 구사카 후이 제독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은 연합함대 사령부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상관에겐 무조건 복종한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군의 경직된 지휘체계. 이런 이유로 일본 해군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실질적으로 함대를 지휘했던 나구모 제1항공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경직된 전략일지라도 나구모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휘했다면 태평양 전쟁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오히려 야마모토 이소루쿠보다 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삽질을 하게 됩니다. (1942년 6월 4일) 가장 먼저 미드웨이 섬에 대한 폭격을 하기로 결정한 나구모 제1항공함대 사령관. 그는 일본 해군의 전통에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전투기를 보내 폭격기를 안전하게 호위하도록 하라. 하지만 그때까지 일본 해군은 미 항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때문에 혹시 모를 미 항모의 공격에 대비해 제로센 전투기들을 남겨두어 자신들의 항모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미드웨이 섬엔 미 공군기가 별로 없었기에 굳이 전투기를 전부 딸려보내 호위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를 미 항모 공격에 대비는 안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미드웨이 몰빵 폭격. 원리 원칙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바꿀 줄 몰랐던 나구모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구모의 원리 원칙대로의 지휘 방식은 곧 더 큰 삽질을 선보이게 됩니다. 미 항모 발견! 미 항모 발견! 나구모에게 날라든 날벼락 같은 보고. 나구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던 함재기들을 불려들였고 미 항모를 잡기 위해서 폭격기에 달았던 일반 폭탄 교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또다시 원리 원칙을 고집한 나구모. 일반 폭탄을 달고 있었다 해도 미 항모를 발견했다면 먼저 선빵을 날려야 했습니다. 분명 어뢰가 항모 격파엔 도움이 되었겠지만 폭탄을 어뢰로 교체하느라 갑판은 온통 어뢰와 폭탄으로 가득 차 난장판이 되었고 하필이면 여기에 미 해군 급강화 폭격기에 한 발이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항모는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연쇄 폭발을 당하며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일본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1942년 6월 4일 미 해군의 TBD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 이들은 전투기 호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일본 항모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1대 중 무려 35대의 격추. 사실 이것은 일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군의 군사적 관습대로라면 기술적, 수적 우세 상태에서도 인명피해를 우려해 닥치고 돌격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 해군의 변칙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변칙 공격 때문에 일본 항모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 항모는 자신을 지켜줄 호위 전투기가 전혀 없는 벌거숭이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미 해군의 TBD 데버스테이터 조종사들은 왜 그렇게 닥치고 돌격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호넷 호의 VT-8 뇌격기 편대장 잭 월드런 소령의 회고. 내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단 한 대의 기체가 남는다 해도 기관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니미츠 제독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편대장이 부하들에게 한 호소였습니다. 결국 미 해군의 닥치고 돌격은 뇌격기 조종사 개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고 일본 해군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좋은 기획보다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더욱 필요한 법. 미 해군은 확실히 이 방면에서 일본 해군을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널에서는 롬멜에 대해 여러 번 다뤘지만 이 방면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은 롬멜입니다. 롬멜은 전투 현장에서 정해진 원리 원칙이나 고정관념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예측 불허의 사태가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롬멜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전술로 적의 허를 찔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체에서 88mm 대공포를 대전차포 용도로 처음 사용한 것도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궁금해집니다. 일본 해군의 금쪽 같은 항모 4척이 바닷속에 수장되고 있을 때 연합함대 총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체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전체 함대에서 가장 우수한 함선에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항공모함이 주인공인 전투에서 항모가 아닌 전함에 탑승한 채 후방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했던 야마토와 무사시 등 일본의 전함들, 이들은 귀중한 항모 4척이 수장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미드웨이 섬까지 진격하여 포격 지원이라도 해줬다면 아마도 나구모는 굳이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는 삽질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야마토 전함 속에서 나 홀로 멍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렇다면 미 해군 최고 지휘관 니미츠 제독은 어땠을까? 미드웨이 해전 기간 동안 니미츠는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니미츠 제독은 야마토 전함에 탑승하고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보다도 더욱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격이 없고 느슨한 미군 지휘체계, 반면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경직된 일본군 지휘체계. 일본군은 상하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차결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최고 지휘관 니미츠 제독. 그는 미드웨이 해전의 큰 그림만 그려주고 두 제독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플래처 제독과 스플론스 제독. 강력한 소모전을 전개하시오.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시오. 구체적인 공격 전술은 두 제독에게 맡기겠소. 일본 해군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인 야마구치 다몬 제독. 그는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후계자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제2항공전대사령관이었던 그는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당시에도 우물쭈물 결단을 못 내리는 나구모 제독과 논쟁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진주만 공격을 중단하는 겁니까? 추가적인 3차 공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했다. 진주만 공격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야마구치 다모는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아카기, 가가, 소류호가 단 한 대의 미 항모도 잡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상황. 야마구치 다모는 오직 한 놈, 즉 요크타운호만 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요크타운을 엔터프라이즈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한 놈만 패는 일본 함재기들의 필사적인 공격에 요크타운호는 격침됩니다. 하지만 2대 1의 싸움에서 히류호도 불길에 휩싸여 침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고 야마구치 다모는 자신의 항모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카카, 배에 아직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놔둬. 저승에서 푸짐하게 식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게요. 결국 야마구치 다모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길 속에서 항모 히리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 하지만 사무라이 정신도 좋지만 야마구치 다모의 죽음은 일본 입장에선 이중의 손실이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니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지 않았다면 이후 미국과의 전투에서 그의 풍부한 경험은 일본 해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미 해군 제독들은 사무라이 정신이나 형식적인 자존심 따윈 없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들은 자신이 탑승한 배가 침몰한다고 해도 배와 운명을 함께하여 자신의 풍부한 경험까지 바다에 수장시키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부하들과 함께 탈출하여 후에 새로운 함대에서 다시 복수전을 펼칠지언정 죽음을 택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히류오 함재기들에게 집중적인 난타를 당해 결국 격침되고만 요크타운호. 그러면 그 요크타운호를 지휘한 플래처 제독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는 명예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던 모든 함재기들을 스플론스 제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자신이 함재기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휘권을 넘긴 것입니다. 아카키, 가가, 히류, 소류의 격침. 이 네 척의 항모는 그 직전 6개월 동안 중국, 미국,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무패 행진을 했던 일본 해군의 자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본 해군의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의 차이. 그것이 승리와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